자, 8분 지났습니다. 어디까지 했어? 3분 나왔어. 일단은 좋아. 조금 더 줄게. 네. 오케이. 자, 답은요. 38번부터 1번, 3번, 1번, 5번, 4번. 사실 번에 1번은 낫다고 하고 잘못 봤어요. 4번에 큰 부끄러움을 작은 부끄러움을 외워가지고 1번이 나왔고 4번은 확실히 안 나왔다고 자, 일단은 이번에 어땠어? 지문이랑 선지 시간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이 제일 많이 흘렸던 게 38번? 이 가장 많이 걸렸어. 그 지문 읽을 때는 아까랑 비교해서 어때? 지문 읽을 때 다는 되게 빨리 읽고 그거는 간, 가요. 가랑 나는. 가는 솔직히 저거를 생각을 하면서 앞을 시간이 가져서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확인을 하겠어. 그러면 덮고 내가 각각이 뭔지 대해서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겠어. 여기 뭐가 1번, 2번, 3번이 뭔지. 1번은 뭐였죠? 1번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기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세계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세 번째는 자기랑 외부 세계를 대비하면서 차이 차이야? 그래서 제 밑에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하나가 되는 건데 만약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멀어질 수도 있다. 맞아. 자,
이게 그러니까 지문형 보기가 나오면 좀 길게 나오거든. 그 애들이 좀 읽는 게 어려워해. 그러니까 괜히 어려워 느껴지는데 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자, 봐봐. 일단은 사실 보기 관점을 남쌤이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가 읽을 때 보기 관점을 생각해봤을 때 쌤이 아까 두 가지라고 했어. 어떤 단정적인 게 있는지, 뭔가 이건 이렇게 무조건 단정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 단정성이 있는지, 또는 구분한 게 있는지. 둘 중에서 뭔가 하나가 있나? 구분이 있는 것 같아.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지. 근데 이거 사실 이런 거 처리하는 거는 우리 비문학할 때에 배웠던 능력을 활용하면 되게 좋아. 우리 비문학할 때 쌤이 구분되는 개념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어떻게 하는데? 맞아. 범주화하는 거 맞거든. 근데 범주하기 전에 한 단계 더 거치는 게 중요하다 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똑같이 A, B, C라고 해볼게. A, B, C가 일단 달라 만약에. 그러면 그냥 다르다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네들 각각의 범주를 확실히 구분해 주자고 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폴더를 각자 생성해 주자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각자의 어떤 정보를 모아주는 건데, 근데 사실 문학은 비문학이랑 애초에 목적이 다르다고 했잖아. 비문학은 그 많은 내용들 우리 머릿속에 넣는 게 결국 핵심인데 문학은 그게 아니라 했지. 그 쌤이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비문학에 살짝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폴더를 만든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폴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거를 A답게, B답게, C답게 만들어준 어떤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걸 쌤은 고유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정보는 이렇게 분류는 잘 돼. 근데 나중에 내가 선지 판단할 때 있잖아. 그때 순간순간에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를 잘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어. 얘네 각각에 대해서. A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B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C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한 단계 너가 얘기를 안 해준 게 뭐냐면, 얘네들 다 아우르는 어떤 상위 개념이 있는지,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 주라 했어.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공통점이라 하지. 공통점, 차이점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은 어떻게 읽을 거냐면, 이제 이 그 가를 봐봐. 지금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세 가지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얘네들 공통점을 내 생각해 줄 것 같아. 얘네 세 가지 다 뭐야?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는, 의미를 형성하는 방법 정도로 난 생각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의미 형성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의미 형성법. 그리고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뭐가 되게 주절주절이 많이 적혀있고 단어들이 있는데, 쌤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거 아니야? 자기 경험,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저 쉽게 얘기해서 내면 세계잖아. 내면 세계를 외부 대상이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새로운 의미? 주관이겠지, 자기만의. 우리 아까 264 초가 첫 문장, 구겨진 하늘, 그런 게 약간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문학을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문학처럼 이거를 하나하나 막 끊고 분석하고 있어. 근데 문학에서는 그런 분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의미가 좀 중요하거든. 이것만 잡으면 그냥 저 모든 게 여기 담겨 있다. 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굳이 해준 이유도, 그러니까 좀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준 이유도 이런 게 다 보기에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애들은 보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쌤 얘기 한번 들으면 생각보다 보기들이 그냥 다 쌤이 하던 말을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게 해줄게. 오케이. 난 딱 이걸로 기억하실 것 같아. 그리고 둘째를 볼게.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일단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인식해야 되겠지. 외부 세계를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내면 세계로 끌고 오는 거잖아. 나는 이것도 딱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수용이라고 잡을 것 같아. 난 이 단어만 떠올리면 방금 그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렵게 얘기는 해놨지만 결국 하고 싶은 건 단순한 것 같아. 그럼 얘랑 얘, 그러니까 지금 A라는 범주랑 B라는 범주를 구분하고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도 나는 읽을 때도 이게 나중에 혹시나 물어본다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나는 얘네끼리를 뭘로 구분질 거 아니냐면 방향성에 따라서 구분할 거 같아. 이거는 나에서 밖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거잖아. 나는 물론 처음 주관적 인식이라고 이해를 했지만 한 번 더 이걸 조금 더 내가 문제 풀 때 안 헷갈리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것 같아. 부여. 이 키워드만 내가 떠올려주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끼리는 막 이 전체 막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첫 번째, 막 외부 세계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기억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내면 세계랑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한다 했지. 그리고 양자, 내면 세계, 외부 세계 모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래. 나는 여기에서 내가 정립해 놓은 판단의 기준, 구분의 기준을 여기서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여는 나에서 밖으로, 수용 밖에서 안으로. 이건 뭔데? 상호. 그냥 두 개 다 하고 있으면 그 판단은 되겠다. 이것만 해놓고 쌤은 굳이 그 파트에 대해서 더 이상 막 그렇게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구분할 거 구분해주고 당연한 말은 당연하게 처리하는 거.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지 않아 쌤이. 그거 밑에 볼까?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한 적용할 수 있다. 쌤 수업을 들은 학생이 너무 당연해. 자기, 자아, 외부 세계, 자아와 세계 사이의 관계.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 형성된다.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봐. 왜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 형성될까? 두 개가 같은 하나로 돼도 방향성이 되니까. 그치? 방향성이 어떻게 되든 어쨌든 뭔가 작용이 일어나잖아. 그치? 수용하는 거는 내가 저 어떤 A라는 대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당연히 가까워지는 거고, 부여하는 건 왜 그래? 내가 주는 거는 내가 주는 거지. 그리고 약간 아까 쌤이 설명한 거 생각해보면 관심을 주는 거잖아. 관심을 주고 친화적이라는 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쓰이네.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해보면 아까 쌤이 관심을 준 게 문학에서는 친화적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 했잖아.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좀 보이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와 이런 거 A라는 범주 넣어야 돼 막 이러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A는 치환적 항상 치환적, B는 항상 치환적, 뭐 C는 아닌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납득하라고. 이해를 통해서 이걸 외우라고만 하는 사람들 뭐냐면 애초에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은 외워야 되겠지. 근데 할 수 있으면 납득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에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에 유지되기도 한다. 말 어렵게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 상황 따라 달라. 상황 따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 끝. 오케이? 이렇게 난 이 정도만 머릿속에 남길 것 같아. 가를 읽고. 근데 막 못하는 애들 막 비문학처럼 막 네모 치고 앉아 있고 막 이것저것 막 머릿속 너무 복잡하다. 오케이? 난 이거 정도만 남기고, 그리고 뭐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읽으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나는 그냥 이거 보기처럼 활용할 것 같아.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이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해주는 거지. 그냥 지금 감사할 때 내가 원래 하던 것 좀 하고. 오케이? 네. 자 이제 나를 볼게. 일수에서 쌤이 아까 뭐 하라고 했지? 연시조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컨텍스트 하나 보자. 컨텍스트 하나, 모두 하나. 일수의 컨텍스트는 바위 아래 집을 바위 아래 집을 짓고 있는 상황. 끝. 모두는 좋아요. 좋지. 근데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니들이 뭐라 해도 난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거 살짝만 조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얘기해주자면 어리고 함의 뜻이라고 했잖아. 어리다는 게 뭔 뜻이야? I'm so young 이거야? 아니지. 이거 뭔데? 어리석다. 아니 화자가 지금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왜 좋아요가 나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겠죠. 자기 좋다. 자기를 어리석다고 지금 표현했잖아. 그럼 자기 막 나 너무 멍청해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야? 자기 실제 마음이랑 표현하는 게 다른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할지 이렇게 하는 거를 반어? 반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 상황은 뭐냐면 겸손. 그치? 내가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인데 누가 상우가 너 공부 좀 하니? 나 별로 못해요. 저 바보야 바보. 근데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되는데 실제 마음속 그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문에서 저는 못해요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돼? 이 새끼 공부 좀 잘하는데 말만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 진짜 어리석구나 라고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 말만 어리석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똑똑하다. 애초에 지가 그러니까 봐봐. 좋아요라는 마음과 함께 이건 뭐가 있냐면 사실 자부심이 함께 있는 거야. 만약에 겸손의 표현이 맞다면 겸손이라는 것도 굉장히 문학적 개념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것 때문에 틀린 건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하면 평가는 어떻게 문제를 함정을 만드냐면 진짜 재능이 있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 저 못해요라고 하는 게 겸손이지.
근데 만약에 전교 꼴등이 있어. 전교 꼴등이 있는데 누가 막 상호가 너 공부 좀 잘하니? 아 저 못해요. 이 새끼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겸손이 아니라고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낸다. 그러니까 겸손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말인지 잘 알아야 돼. 알겠지? 근데 쌤 그럼 이 사람 진짜로 전교 꼴등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 고전 시가의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좀 이해가 되긴 할 거거든. 이게 오늘 살짝만 얘기해줘. 이거는 쌤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비문학 문학 둘 다 할 거거든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문학에 대한 맛보기를 해주는 건데 문학에 대한 맛보기로서 현대시, 그러니까 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야. 현대시 같은 게.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남은 게 뭐냐면 소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아니 왜 굳이 그냥 한 번에 모아서 시라고 하지 않고 현대시, 고전시로 나눴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어떤 게 다른데?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랑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온 그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작품의 주제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 주자면 고전이랑 현대를 가장 구분짓는 기준은 뭐냐? 기본적으로 고전은 어떤 보편적 관점이 존재해요. 이걸 이제 현대랑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고전, 그러니까 옛날이잖아. 이때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능력이 되게 부족했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사실 큰 이유는 아마 경제적인 거랑 좀 관련이 있거든. 너가 만약에 진짜 매일매일 살아남기 힘들어. 생존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상황이야. 그러면 너가 뭔가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본다던가 사색을 해본다던가 이런 거를 할 여유가 있을까? 없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판단 능력도 되게 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고전, 즉 뭐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그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했고 지식인,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 고민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왕 여유 존나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사대부들, 양반들이지 양반들. 그치? 평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여유가 없었어. 즉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가스라이팅이 있었어. 가스라이팅. 생각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주관이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취약하지. 현대는 반대로 어떻냐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좀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 왜 삶을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돼? 훨씬 더 다양해져. 다양. 생각이. 오케이. 자, 사실 이렇게 보면 현대가 훨씬 좋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사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옛날이었으면 그냥 농사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 혹시 왕 집안인가? 뭐 그러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좋은 거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가 돼. 반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워져. 읽는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다양해진다는 건 뭐가 다양해지는 거야? 무드가 다양해지는 거 아니야? 무드 잡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뭔가 얘는 이 얘기하고 얘는 이 얘기하니까 뭔가 그냥 딱 같은 얘기하면 제일 편한데 그런 게 정해진 게 없고 굉장히 다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현대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아, 이 사람 되게 생각을 되게 특이하게 한다. 표현도 되게 특이하다. 이런 거 있잖아. 반대로 고전은 옛날 사람들 좀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 왜? Gaslighting equals 같은 무드를 공유한다는 거야. 즉 내가 어느 정도 옛날 사람들은 이런 무드들이 있어 정도가 너가 머릿속에 들어있잖아. 그냥 컨텍스트만 잡아도 돼. 사실 쌩이 왜 고전이 더 쉽다고 얘기하냐면 사실 고전은 컨텍스트만 잡잖아. 그럼 무드 잡을 때 되게 편해. 얘는 보통 이런 사람이 보통 다 이렇게 하던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훨씬 편하다고 고전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가볍게 소개해 주자면 혹시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고전의 세계관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뭘까? 딱 한 단어만 얘기하자면 너가 아는 거에 다 던져봐. 자연, 자연. 또 뭐? 왕, 왕. 또 지교, 절개. 맞아.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딱 한 단어만 얘기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하늘. 하늘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게 엥? 싶을 수 있어. 갑자기 하늘 개소리예요? 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은 어때?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은 그냥 대기권, 성층권 이런 하늘 아니야? 그치? 네. 그냥 하늘이야. 그냥 지구와 우주 사이의 그 공간 아니야? 그냥? 그치?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거를 관측을 할 수 있고 정밀하게 그리고 가봤기 때문이야. 우리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 가보니까 뭐 약간 별거 없네 싶을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입장에서 감상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가 뻥 쳐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얘 하필 또 도둑놈이네. 도둑놈이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야? 저 도둑놈 새끼를 하늘이 죽였다. 이 하늘 위에 어떤 존재가 있나 보다. 이 존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 뭔가 대단한 존재일 거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 옛날 사람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것도 되게 알면 좋거든. 인간에 대해서 알면 보편 인간이 가지는 약간 생각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인간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 항상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작용을 거치냐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해.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는 거야? 저기 위에 어떤 존재가 있나 보다. 하늘 위에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오케이, 이해가 될까? 자, 그렇게 하면서 하늘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게 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야. 자, 여기 살짝 이론적인 게 좀 들어가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늘이 너무 대단하고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냐. 세상은 사실 우리 인간 중심에서 본다면 자연과 인간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자연은 뭐냐면 원래 있던 것이야. 이 세상에. 어떤 생각했냐면 자연의 모든 게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했어.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늘에서 온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엥? 싶을 수 있는데 왜? 하늘이 너무 대단하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했어. 인간의 어떤 요소들도. 그래서 여기서 너의 첫 번째 의문이 하나 해소될 수가 있어. 쌤은 어떤 의문을 맨날 가졌냐면 아니 문학 하다 보면, 특히 고전시가 하다 보면 새끼들 잘 나가다가 맨날 자연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자연에서 막 난 자연으로 떠날 거야 하고 떠나. 4대구나 이 정도면 사실 엄청 재력도 많고 그럴 텐데 왜 벌레 막 그럼 자연을 가지? 막 나는 자연 속을 탐구할 거나 이지랄 해. 근데 왜?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자연에는 하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거야. 자연 속에는 자연의 모든 것들, 어떤 현상들 아니면 어떤 나무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하늘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는 거야. 그걸 쉽게 얘기해서 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 이라는 것, 즉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서 자연에 가는 거야. 이해될까? 인간 속에서도 이가 존재해. 쌤, 얘 둘 다 이로 이루어지는 건 같은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둘 다 같은 걸 공유하지만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기 때문에. 혹시 이거 비문학? 그게 이거야. 이게 이렇게 연결돼. 그거 어차피 다 옛날 얘기일 거거든. 이 이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조선 시대 막 이런 얘기일 거야. 이거야. 우리 공기라고 하잖아. 그거 뭔지 알아? 축자적 의미 대입하면 허공에 있는 기, 공중에 있는 기. 이치 자체는 모두 똑같아. 근데 이 기라는 것 때문에 다르게 발현된 거야. 오케이. 근데 어쨌든 자연에도 이런 하늘의 이치가 있으니까 그걸 탐구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탐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의문. 난 이게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문학 작품 보다 보면 고전시가 특히 왕이라는 존재가 나오잖아. 왕을 과할 정도로 빨아. 진짜 아니 갑자기 인내당에서 왕을 빤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갑자기 왜 이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막 남자들이 지가 여자라고 가정하면서 막 왕한테 러브레터를 보내. 난 너무 오글거리는 거야. 이 새끼들 왜 이래. 그 이유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되게 특이한 존재야. 인간들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존재인 이유가 뭐냐면 왕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늘로부터 DM을 받을 수 있어. DM이 뭘까? 다이렉트 메시지. 진짜 DM을 받는 거야.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면 뭐 개소리예요 싶을 수 있는데 뭐 인스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은 어떤 존재냐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인 거야. 유일한.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왕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 보았을 때 왕은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냐면 얘도 인간이긴 하지만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하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잖아. 짐이 하늘이요. 이런 거 사고 보면은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이게 이것 때문이야. 왕은 하늘한테 DM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거의 하늘과 동일시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왕도 그냥 하늘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빨아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나의 마지막 파트에서 자연 좋아 자연 좋아 자연 좋아하다 갑자기 마지막에 왜 갑자기 임금 좋아하는지도 이해가 돼. 네. 사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냥 하늘이 좋은 거야. 자연에 하늘이 이치에 담겨있으면 좋아요. 왕은 하늘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바탕으로 하면 이해가 되긴 한다고. 요런 것들. 네. 오케이. 이거를 나중에 고전 파트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여기서 더 얘기해 줄 게 많거든. 근데 일단 오늘 가볍게 이 정도. 그래도 이왕 오늘 한 거 이거는 한 번쯤 집 가서 정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뭐 찍어서 봐도 되고 아니면 필기 봐도 되고. 어쨌든 저거를 사실 이것만 들어있잖아. 난 나를 한 20초 컷 하는 것 같아. 쫙 읽으면서 한 2-30초 컷. 일수 자연에서 집을 짓고 있어요. 컨텍스트 집을 짓고 있는 상황. 무드 자연 좋아. 이수 맛있게 밥 먹고 물가에서 놀고 있어요. 무드 기분 좋아. 자연 좋아. 삼수 술잔을 들고 멀리 있는 산을 보고 있어요. 님이란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 하랴라는 건 뭔 뜻인데? 님이 오늘 반가움보다 여기서 있는 게 더 싫어. 그치? 이거 약간 미친놈이지. 약간 이런 거잖아. 게임하는데 와씨 여자친구랑 노는 거보다 훨씬 재밌는데? 맞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네. 어쨌든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 너무 좋다. 이러면 좀 큰일 나지. 자, 사수. 누구셔 상공 두고 났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하면서 뭔가 딱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데 인천 하등이라는 표현에서 그냥 인천이 자연이거든. 자연에서 느끼는 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자연 속에 있는 화자가 기분 좋아 하는 거야. 오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샤. 아 여기 산에 나오네. 체크하자. 표시. 그만큼 하늘이란 개념이 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었다. 그래서 하늘이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인간 만살 하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강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하늘이 나보고 강산 가서 살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약간 좀 이거도 약간 어떻게 보면 쌉소리라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엄마 PC방에 가서 들켰어. 하늘이 나를 보냈어.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육수. 강산이 좋다는데 내분으로 누워뒀냐? 님근은혜. 갑자기 무드가 살짝 바뀌지. 자연에 있는 건 똑같아. 컨텍스트 자체는. 근데 무드가 임금 좋아. 1수부터 5수까지 자연 좋아, 6수 임금 좋아. 이해돼? 오케이. 자, 이걸 바탕으로 38번 한번 볼게. 38번에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들어가기 전에 시상 전개라는 것도 우리 단어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게. 시상이 뭐라고 했지? 상이 생각할 상이라 했지. 저거 생각할 상이야. 시상할 때 상. 생각할 상이고 그 생각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지? 화자. 화자의 생각이 전개되는 거야. 우리 지금 했던 얘기 다 똑같지? 이미 그 단어에 담겨 있었다. 자, 어쨌든 해볼게.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선이 전개된다. 연결 일단 하이라이트. 연결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되지? 연결 나왔을 때 행동 강령은 X는 더 입장하면 무조건 맞아.
두 대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라 했잖아. 두 대상이 뭘까? 경험적 성격. 경험적인 거랑 공간이 있으면 된 거야. 난 그 두 개 확인해 볼 거야. 일수에서 공간이 있고 산수가 경험적인지 확인하면 되지. 네. 경험적인 거 맞지 않아? 네. 경험하고 있잖아. 그 다음 거 육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관념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맞는 거지. 관념이 어디 있는데? 내면 세계 있지. 인군이란 관념에 대해 생각하고 있잖아.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닌군이 내 앞에 있어? 관념적 대상이지. 관념적 대상도 있고 공간도 있어. 틀릴 수 없는 선지라고. 네가 기출 분석을 했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1번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너의 능력이야. 네 생각한 것도 훨씬 더 연결하다라는 표현 많이 나오지. 그치? 너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헷갈렸어? 그치? 그런 것들. 쌤이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관념적 성격이 있는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물론 관념적 성격에 대한 걸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머릿속에는 연결하다 이게 관념적으로 연결되는 게 맞나? 이러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딱 행동 강령대로 행동해. 오케이? 그리고 관념적이라는 게 내면 세계 속에 내면 세계 인식하는 거면 보통 관념이 맞다라는 것도 생각해주고. 알겠지? 2번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보리밥, 풀나물 이런 것들.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에서 시작된다. 밈에 대해 생각하잖아. 그럼 맞지 않아? 선지 정확하게 읽어. 시작이 아니지. 이런 걸로 막 한다고. 사실 판단 정확하게 해. 날카롭게 해야 돼. 형 너무 쪼잔하다고. 쪼잔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알지? 만약에 시작된다가 아니라 강화된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맞을 수도 있는 선지였던 거야. 오케이? 3번 이수에서 서리적 표현을 제기된 의문이 오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을 드러난다. 이 선지 왜 아니야? 선리적 표현이 의미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오, 그게 정확해. 어떤 애들은 서리적 표현이 있는지 그리고 의문이 해소됐는지 이걸 찾고 있는데 서리적 표현을 제기된 의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 서리가 뭔데? 진짜 그것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의미를 강조하고. 서리는 정확하게 알아.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렸어.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걸 서리에 쓰는 사람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형식만 의문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해소할 의문이 없다고. 오케이. 이것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어쨌든 잘 한번 했고. 그다음에 4번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 그딴 거 없지. 5번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뭔가 연결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임금 생각하잖아. 그치? 오케이. 자 39번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산수간에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건 네가 해석해줘. 이건 왜 맞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그리고 쌤이 이렇게 정리해놨어 여기. 한순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이 환자의 내면 세계고
이것도 일본이랑 똑같이 상호작용하는 것 중에 두 개 차이점 두 개 대비하면서 말해보라죠. 그치. 3번. 이거는 뭐 외부 생활 소원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각하는 게 화자님의 사이에 여러 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화자랑 님 거리 맞았어. 그걸 지금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 좋아 너무 좋은데 우리 저번 시간 했던 표현을 좀 써줄래? 그 비유에서는 비유도 맞는데 그때 쌤이 딱 얘기를 한 고급진 표현이 있었어. 난 그걸 원해. 수 펀오버가 아니라 수단과 목적. 네. 수단하고 이거 저번에 수단과 목적이라 했던 그 지문함 그 성질랑 같이 볼래 지금? 걔 똑같거든. 아 이거 혹시 근데 지워도 돼? 저는 다 잡았어요. 다 지웠어? 두 개를 지금 함께 봐봐. 둘 다 지금 앞에까지는 수단과 목적 둘 다 얘기하다가 어떤 식으로 틀리게 설계를 하냐면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 그렇지. 근데 이 선지를 애들이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틀렸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어.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이게 왜 틀렸는지 아니 그렇지 이게 왜 틀렸는지를 못 찾아냈어 애들이. 그래서 이것도 실제 찾아보면 막 오르비는 찾아보잖아. 왜 이게 틀렸는지 정확하게 해설준 사람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애들 보통 이렇게 생각해. 수단과 목적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 했는데 요 서술이랑 이게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마치 이런 거지. 아니 님 사이 거리가 드러났으니까 소원한 관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티셔츠 할 수 있어요? 이런다고. 근데 우리 이따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애초에 여기에서 이 상황을 컨텍스트를 잘 떠올려줘야 돼. 이럴 때일수록 하다 지금 워크스 산을 보면서 산 너무 좋아 자연 너무 좋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 컨텍스트 상황이었잖아. 그럼 목적은 뭐야? 목적이 왜 아니야? 네. 수단은 수단이 미. 네. 물론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구도 자체가 하지만 이렇다고 지금은 님을 통해서 왜를 강조하고 싶어 한다고. 그럼 당연히 왜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에 소원한 관계 유지된다라는 서술은 뭐랑 관련된 서술이야? 님이랑 님과 관련된 서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해서 이것도 하이라이트 칠해. 이거 진짜 중요한 성질. 나는 올해 6구 수능 중에서 한 번쯤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의심을 해. 그리고 여기서 네가 진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알지? 거기에서 인식 못하고 겨우쌤 수업에 와가지고 아 맞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 알지? 국어가 막 외울 거나 이런 건 많지 않은데 오히려 뭐가 더 필요하냐면 너의 능동적인 게 필요해. 능동성.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있게 만들어. 그건 너의 작업이야. 알겠지? 그래서 39번 사실 이 세트를 해설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39번에서 3번 선지 때문에 되게 소리를 잘 냈어. 아무튼 4번 4번은 뭐에 해당하지? A, B, C 중에서
1번이야. 더한 가치를 진다는 건 대비하는 거. 이제 3번이지. 5번은 2번 수용이야? 자신을 새롭게 해석한 걸 수용해가지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5번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 근데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무게중심 두자면 2번이 더 가까운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님군이잖아, 님군. 이 님군은 지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존재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대비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치? 그래서 아마 이건 2번에 해당하긴 할 거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작업을 많이 해놓긴 했지만 실제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했어? 아니지. 여기에서 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애초에 이 탈을 쓴 요걸 내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물론 구분해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애들이 오히려 이러면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애들이 이걸 많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것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에만. 그러고 나서 이걸 못 본 거지. 수단과 목적이라는 관계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들 되게 빨리 읽었다 했잖아. 어떻게 해서 빨리 읽었어? 그냥 위에는 이건 뭐 이건 이거고 이렇게 쭉 나오길래 뭐 이거 풀고 싶으면 다 그럼 큰 즐거움 저거 즐거움이 있네만 파악했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부끄러움 느끼는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보다 많다.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에서 이 수필에서 두 개만 잡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는 작은 즐거움, 작은 부끄러움, 큰 즐거움, 뭐 작은 즐거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얘들 구분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핵심은 결국 작은 즐거움을 누리고 유빈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을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지. 앞에 구분되는 개념들은. 그치? 근데 저거에 대해서 이런 처리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네 하고 표시해도 나중에 와서 봐도 되긴 하는데 헷갈릴 수 있거든. 네 가지나 있으니까 쌤은 이런 표를 그릴 것 같은데 옆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네 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쭉 읽어보면 결국 즐거움은 어떨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즐거움은 큰 거에 마음을 부끄러움은? 영리에 그래서 나는 너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니야? 즐거운지 부끄러운지는 마음이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하면 되는 거고 큰지 작은지는 장소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작은 즐거움은 그 시정에 살 때이고 큰 즐거움은 뭐야? 살림에 살 때이고 그치? 작은 부끄러움도 작은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시정에 살 때잖아. 이것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완벽하고 이것저것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네가 어차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 가서. 이 여기 부분 구석 이 모서리 부분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 구분할 때 특히 이렇게 두 가지 간에는 우리가 좀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 근데 세 가지 네 가지 넘어갈 때 이런 것들 잡아 두 가지 이상 기준 잡아줄 수도 있어야 돼. 알지? 네. 저 가지고 뒤에 판단 볼까? 40번.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선지 자체만 보면 존나 맞는 것 같단 말이지. 조화시킨다. 근데 좋아하시는 내용이 좋아하시는 내용이 적었어요. 없잖아. 그치? 근데 또 착각을 한다고 이 사람은. 왜? 지우긴 했는데 지문 맥락에 결여서 돼 있을 때 이럴 때 있어. 잠깐 지문은 어떻게 접했었지? 이럴 떠올려달라. 답은 1번이고 2번 나는 어디에 샀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그치?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교수님께서 이거 원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나누는 걸. 3번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건 비교해보면 되겠지. 그랬었어. 맞아. 4번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큰 부끄러움, 작은 즐거움 다르겠지. 대학생이니까. 5번 근데 아마 이런 거 도표일 걸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도표. 난 정확히 몰랐는데 아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계산하는 것도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표로 이렇게 나누는 거더라. 익숙해져. 5번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걸 즐거움 대응시키는 거. 우리 잡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5번까지 맞다. 41번 기흥 기운에 대한 설명. 기흥이 뭐였는데? 어리고 하함의 뜻은 내 분인가 하더라. 겸손의 표현이고 화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니은 나 이 말은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적 문소리일지도 모른다. 이 말 왜 했을까? 기억이랑 비슷한데도 미안한데 자기 입장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지. 근데 실제 다른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거지. 그래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특히나 저 그 기육 부분 같은 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학을 빅락처럼 접근하는 놈들은 이런 거를 좀 틀릴 수도 있어. 정보 서치에 가는데 어리석네. 이 새끼 바본가 봐. 이렇게 한다고.
문학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가 보이는 그 표면적 테스트 이면에 어떤 컨텍스트가 잠겨 있다고 네가 모르는.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된다고 읽으면서. 기획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아니지. 니은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자, 정확하게 아니긴 한데 선지가 제대로 읽어볼게.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즉 내면 세계를 냉철히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애초에 읽을 때부터 자신의 과오가 애초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과거에서 X고 3번 기획은 니은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그렇지. 4번 니은은 기획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되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1번 되게 많이 틀렸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객관화 맞는데? 하고 대충 넘긴 거야. 근데 냉철하게 판단하면 날카롭게 판단하면 나의 말을 인용한 적이 없잖아. 이윤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끄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약간 무서운 부분인 거지. 그때 그 순간 생각 안 나면 계속 허우적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5번 기획과 니은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해요. 5번이 답이거든. 근데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4번이 뭔가 너무 맞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서 5번을 보면 그리고 그런 애들 중에서도 특히나 그냥 표면적 대응하는 애들은 어리석고 있는데 다 5번이네. 자부심 그딴 거 없어. 가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42번 마지막 A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맞아. 그치. 무정물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한 게 왜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거야? 자신의 투영하면 되게 머리가 가까워진다. 자 일단 무정물이 뭔데? 감정을 못 느끼는 예를 들어 자연, 사물, 그치. 감정이 없는 물체 사물이나 식물까지 유정물은 감정이 있는 것 사람 간혹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애들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식물도 감정이 있다는데요 연구 결과에서 하고 이거 순간적으로 유정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식물은 옛날에 무정물이라고 생각했어. 그치? 식물도 무정물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연은 쌤이 얘기해 화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된다. 화자 입장에서는 자기 밖의 것 외부 세계는 무조건 객관적 존재야. 대상이지. 객관적 대상에 내가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것은 내 주관을 묻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호감을 표현한 게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을 할 수 있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화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지인 거야. 2번 4에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말. 그치? 같은 말이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3번 다에서 살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치? 어떻게 상대적 기준이 있었는데? 어디서 사는지, 마음이 어떤지 일단 나눴어요. 그치? 근데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을 비교하는 게 어딨어? 그 마지막 쪽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그런 근데 나누어 평가한 것은 이라고 했잖아. 자, 이것도 좀 얘기해 주자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또 생각해봐. 화자 입장에서는 얘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 얘는 결론이 뭐냐면 얘는 저는 작은 즐거움을 좋아하는 애야. 근데 그걸 굳이 모든 유형을 다 살펴봤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비교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이게 좋다.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4번.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 수용하고 있어. 아니지. 오히려 그걸 부정성 약간 홍대병이지. 그치? 5번. 맞지? 여기서 한 가지씩 하자면 자기 본성을 하늘 뜻을 연관 지은 거. 본성 2 하늘 쓴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연관 지을 수 있겠지. 타고난 거 어디서 타고난 거야? 하늘에서 타고난 거.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오늘 수업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크게 작품을 이제 감상할 때